수요일 토크기 시간, 오늘도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태도봉 김재섭입니다. 그거는 어떤 뜻입니까? 뭐 도봉에서 도봉에 태어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모태도봉. 만약에 이런 질문 좀 그렇긴 한데 네. 도봉보다 조금 당선이 더 유리한, 그게 당에서 만약에 얘기가 더 바꿀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아니, 하십니까? 궁금했어요. 정말 도봉구 훨씬 시켜야죠. 유리한 곳이 아유, 당에 제한이 들어왔다고 저는 하면 도봉구가 제일 유리합니다. 항상 저한테는. 도봉입니까? 아, 그럼요. 영원히 도봉? 태어날 때도 지금까지 앞으로 쭉쭉쭉. 계속 도봉에 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도봉갑 당협위원장, 도봉갑. 네. 화이팅. 국민의 당협위원장 화이팅. 김재섭 위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자, 현안부터 질문 좀 드리고 4부 정도에 가서 오늘 올해 이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침범을 했는데 이 한 대가 서울까지, 은평구까지 왔더라고요. 한 대가 또 7시간 동안 격추 못하고 또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일단 김재섭 위원장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군이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 KA1 공군 경공기가 오히려 추락하는 부서졌어요. 부끄러운 네. 일이 있었고, 거의 뭐 100여 발 넘게 사격을 했다 네.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 대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네. 거, 굉장히 우려스럽고, 사실은 이제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북한에서 어떤 무기 하나가 내려왔다, 뭐 군 정찰기 하나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애초에 전쟁의 국면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드론을 띄워서 뭐 요점 타격을 하게 되고, 아예 거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속수무책, 그다음에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북한 역시도 이런 비대칭 전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네. 단순히 그냥 무인기 5대가 왔다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무인기를 대하는 군의 어떤 대응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아하. 사실 이번에 이 무인기와 관련된 대응 예산이 국회에서는 50% 정도 삭감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병사 월급을 올려주는 등 뭐 이런저런 군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군사 작전과 군사 대응에 있어서의 예산이 미비됐다라는 점은 여야 모두가 공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그 안에 뭐 공격력 뭐라도 태웠으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다른 공격용 무기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서는 NSC를 소집을 하지 않았는데 뭐 이 미소집한 이유로 전쟁 중에 무슨 토론을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사실 그 전략 실패고 작전 실패했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사과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어요. 국군은 사과를 했습니다. 예, 국군은 사과를 했지만 아니 국방부 장관 사과 안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그냥 와서 쭉 보고 간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도 보고, 뭐 은평, 서대문 뭐 쭉 네. 보고, 그리고 이제 김포, 강화, 수도권 일대를 다 본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이게 다 뚫리네. 야, 대한민국 진짜 허술하구나. 되게 싼 거예요. 뭐. 예, 그러니까요. 싼 비행기 하나 뭐 그 드론 레이더에 하나. 잡히지도 예. 않는다는 이런 건데요. 근데 우리 대응은 어땠습니까? 소 잡는 칼로 파리를 잡겠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백발 쏘고 막 이러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대응은 대응대로 못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수준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생화학이나 뭘 실어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간밤에도 또 난리가 났었어요. 서울 시내 상공에서 무슨 굉음이 들리고 네. 무슨 소리가 난다. 근데 우리 군의 것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그렇죠.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고요.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매일 있습니다. 네. 이분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확전 감수 얘기가 나왔거든요. 확전을 감수하고 우리가 무인기를 북에 띄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형편없는 대응을 하면서 마치 전 정권이 잘못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네. 호도하는 방식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변희 대표님 같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때를 뭐 쏘기도 하고 또 오늘 새벽이죠 1시에 네. 비행기들이 레이더 에머지 포착해서 출격하기도 하고 아주 소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 모든 것은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최대 문제는 이거 또 국민을 속이는 문제가 있는데 속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80년대 기억하시면 이웅평 씨가 미국이 몰고 들어왔을 때 들어왔죠. 이 서울시 전체에 비상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미국보다 속도가 훨씬 느린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서울 수도권 진입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와서 어쨌든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뜨고 뭐 본인들 말대로면은 실전이 벌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은평구까지 들어왔는데 네. 화학무기로 쏘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쪽 서울 쪽으로 들어올 때면요 서울 쪽에 비상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비상벨이나 예, 뭐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확전을 각오하고 전투를 벌였다? 예. 그랬으면 국민에게 알렸어야죠. 당연히 확전을 각오했으면은 예. 다 대피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 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무인기 들어온 거 부분을 사실상 숨기려고 그랬던 거고 그냥 적당히 보내려고 그랬던 거고 예. 더 심각한 거는 확전을 각오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적어낸 거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조금 뭐가 잘못된 얘기라고 봐야 잘못된 됩니까? 얘기죠. 확전 각오했었으면 이미 국민에게 쫙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무인기가 확전을 들어오는 하고 있다면? 즉시 빨리 알렸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2번, 3번 국민을 좀 속이는 부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이 안보 부분은 특히 이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안보 핑계대고 이제 좀 정보를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동해 강릉이었나요? 그래, 그때도 좀 낙탄 사고 날 때도 예. 사실 약간 오랫동안 얘기가 예,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 보시는 거예요? 울릉도 때도 마찬가지고. 울릉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네. 비슷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쌓이니까 국민들은 하인레이 법칙이 있잖아요. 뭐 계속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생기면 마치 이제 큰 대형 사고를 염두에 둔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서울 시내 수도권을 6시간을 북한 무인기가 휘젓고 다닐 동안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대통령은 반려견 데리고 티타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일정이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세월호 때 7시간처럼 네. 그 북한 무인기 때 윤석열의 6시간은 무엇이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그 유승민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2가지 일정밖에 없어요. 새로 입양한 개 데리고 와서 집무실에서 티타임한 거 그리고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한 거 네. 그리고 그밖에 그럼 무슨 일정이 있었냐. 이상민 장관은 어제 그 국조 나와서 아니 뭐 내가 대응 안 하고 놀고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부 사람들. 그럼 놀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소상히 됩니다.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이 과거의 그 무인기랑 좀 다르게 지금 사실 이제 2014년에 우리나라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무인기를 계속 그 레이더를 통해 탐지를 했는데 네. 3m 이하가 되는 거는 지금 좀 탐지가 어렵게 작은 돼요. 거를 탐지를 못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근데 북한에서 3m 이하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제대로 발견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이제 무인기 문제는 이미 한 열흘 11일 전에 김승겸 합창의장이 네. 그 우리 최전선에서 늘 무인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라고 열흘 전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무인기 5대 거의 뭐 무력하다시피 뭐 거의 그냥 그냥 떠돌려 다니게끔 육안에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 심지어 얘기도 있어요. 뭐 아까 네. 은평구 말씀하시면 저희 옆 동네인 네. 강북구 성북구까지 다 다 왔었거든요. 왔다 예, 갔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군이 이에 대해서 확실히 좀 그 태세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들고 있고 네.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은 NSC 소집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NSC를 소집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NSC 소집과 관련된 비판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 NSC 소집 많은 적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걸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비판했던 기억도 다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에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을 많이 비판했었고 네.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 이상이 돼야 예, 되죠. 그 북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대응하겠다,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우리는 뭐 천재 타격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NSC 소집을 통상적인 이유로 안 했다로 하더라도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NSC 소집 안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 민관군 합동 대응 훈련을 분명히 지시하고 했어야 되는 게 바로 컨트롤 타워인 NSC인데 그걸 열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이게 드론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설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18년에 이미 그러니까요. 창설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없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고가 제대로 간 건가. 보고가 갔는데도 대통령이 저렇게 황당한 일종의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인 건지 몰라서 이상한 얘기를 한 건지 이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안보에 무감각한 상황이라면 대단히 불안한 거죠. 이태원 참사만 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서서 그런 참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수도권을 볼모로 해서 예컨대 우리가 확전까지 가능한 일종의 국지전도 가능한 방식으로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면 네. 정말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도 동의도 뭐 이해도 구하지 않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리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한번 다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3월 8일에 잡혀 있는데 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뀌자마자 변희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강경보수 유튜버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네요. 이미 이쪽에서는 당원 투표 100%를 주장을 했고 예. 본인들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뭐 출마도 이미 사실 다 준비해 놓은 상태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봐야 될 거는 당원 투표 100% 플러스 알파 이제 모바일을 없애버리고 현장 투표만 가자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바꿀 가능성이 이것도 이제 있는 겁니까? 강신업이나 이쪽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지도부에서 현재 결선 투표제를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네네. 이미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결선 투표는 그날 현장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한마디로 결선 투표를 무조건 현장 투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선 투표는 현장 투표로. 예. 그러면 1차 투표는 모바일로 하고 2차 투표는 결선 투표한다는 것은 이게 표 찍은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3, 4번 찍었을 때 이제 사표가 안 되게 하려기 위해서 1, 2번이 되면은 나중에 2차 때 1, 2번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3, 4번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1차 투표하고 결선 투표하고 찍는 사람이 달라졌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요걸 핑계 대고 결선 투표도 현장으로 하니까 1차 투표도 모바일 없애버리고 현장으로 가자. 그런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한다면 지금 예컨대 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라든지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뭐 등등 강신의 변호사 등등 이분들이 최고위원 당 대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나머지들은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이제 이 현장 투표가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잠실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 잠실까지 올 수 있는 동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그 장재원 의원의 그 산악회가 계속 버스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입니까? 버스 훈련하고 있죠. 그 훈련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야, 예. 그리고 저 정광훈 목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3만 명씩 동원하는 훈련하고 있죠. 그것도 훈련으로 봐야 됩니까? 그 수요일 날 잠실 체육관 넣었을 때 장재원 전광훈 말고는 누가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와, 또 그렇게 또 김재석 위원장님 약간 웃으신 것 같은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뭐 현장 투표는 아직 뭐 결정된 네.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투표로 저희가 계속 잘 해왔거든요. 과거에 지난해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 모바일 투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갑자기 그 현장 투표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좀 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근데 그렇게 다 100% 현장 투표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네. 모바일 투표가 잘 있는데 이거를 나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당원 투표 100%로 바꾸든 안 바꾸든 그게 뭐 설령 5대5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유튜버들 다 출마하셨을 거예요. 뭐 그 전부터 칼을 갈고 계셨던 할 분들이고. 거다 유튜버들. 예. 다만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무슨 유튜브 합방처럼 돼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런 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저는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당대회나
내지는 이런 경선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 정도로 막 유튜버들을 당 대표로 올려줄 만큼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컷오프 100% 얘기도 어제 상관위원장 얘기를 하더라고 윤 상관위원장이. 이 5명은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컷오프를 5명 한다고. 넘죠, 근데 지금. 그것도 당원 100%로 한다면 네. 정말 당원을 위한 당원에 의한 어떤 경선이 될 것 같긴 해요. 뭐 글쎄요. 근데 그 당원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원들은 이 당 보수 정통 그 보수 정당으로서 네. 오랫동안 당직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일 거고 그 보수 유튜버 따라서 쭉 오신 분들은 이제 석 달 우선 내고 책임 당원 투표권 가지고 누군가를 찍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도 꽤 많다고 많이 봐야 있다는 되겠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래도 저력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위기일 때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을 대표로 만든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 유튜버들이 황당한 공약들을 막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당이 스스로 우스워질 수 있는 그런 극우 정당으로 갈 거냐, 윤심을 따르는 그냥 하명부대로 전락할 거냐,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와 그다음에 품격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할 거냐. 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선거가 생각을 될 합니다. 것이다. 예. 여기에서 저는 보수 정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 정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극우 보수 정당으로 갈 건지 네. 그 선택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해야 된다. 근데 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한 석 달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3월 8일이니까. 네, 이 석 달간의 수구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원들이 정말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보수 정당의 가치와 비전이 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지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부 윤심 바라기만 하고 있고 대통령이랑 친하다 이것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보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안보 전략은 어떻게 할 거고 경제 전략은 어떻게 할 거고 미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큰 거대 담론을 놓고 싸우는 한판 승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편의 대표 질문을 지금 말했던 윤심도 윤심이지만 또 반대로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전 의원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미 결선 투표를 이제 1, 2위 간에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결정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승민 의원은 거의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체육관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1차 투표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유승민 의원이 그걸 뻔히 알고도 출마할 건가?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강경 유튜버들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출마를 못하게 여론을 조성하는데 예. 나경원 의원이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부위원장 지금 예,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비상근이니까 출마 가능하다 그랬는데 뭐 강신업 씨가 아주 칼같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 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못 나온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이름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뭐 권성동이라든지 네. 윤상현 좀 네. 이제 친윤한 사람들은 못 나오게 막는 작업을 하는데 아하. 그 유튜버들 파워가 거의 한 3채널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보수 세 채널? 예, 저쪽에서 뭐 신의 한수하고 신의 한수. 이봉규하고 가로세 연구소인데 예, 예. 그 정도가 뭉쳐가지고 밀어붙이면요.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이잖아요. 네. 부담스러울 거라고 유튜브하고 이 맞서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웃을 시켜서 예. 그럼 이제 5명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최고형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쓸 거라는 그렇게 거예요? 못 나오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체육관 선거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정광훈 목사가 집어넣은 당원들 또 유튜버들 집어넣은 당원들 해가지고 지금 이 좀 분위기는 저쪽에 이제 보수 뭐 극우라기보다는 좀 뭐 변절자 유튜버라고 뭐 표현을 쓰는데 네, 변절 유튜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당권 먹어보자. 뭐 저쪽 보수 유튜버 쪽에서는 늘 이 당에 노비 신세였다는 게 좀 있어요. 자격지심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당권 잡을 저력이 왔다 가지고 아주 결전의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쪽도. 자, 그럼 뭐 김재수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변희재 대표님 말씀이라면 최고위원 한석 정도는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같아요. 것이다. 예, 2018년 전당대회 때도 비슷하긴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뭐 유튜브 극성인 분들도 있고 뭐 거기서 누굴 만드네 안 만드네 했었고 실제로 뭐 정광훈 목사 쪽에서 누굴 밀어내네 했는데 득표를 보면 형편없었어요. 예. 그때 그때는 오히려 당원들이 더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20만 명 안쪽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8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20만 명이 안쪽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유튜버의 힘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미한 수준의 득표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내에 충분히 정화작용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얼마든지 그때 있죠. 모바일 100%였죠. 이제 그런 걸 모바일 일단 투표 100%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 투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를 그냥 썩혀두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설령 현장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문제는 진짜 이제 이런 거죠. 오히려 이제 당원 100%로 컷오프를 하게 되는 게 이게 공식이 되게 웃겨져요. 보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당 대표는 뭐 5명, 그러니까 당 대표 하나니까 네. 뭐 5명을 쭉 그 여론조사 줄을 세울 수는 있는 거지만 당 대표에 적용하는 룰을 그대로 최고위원한테 적용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은 공식이 복잡해지는 게 네. 여성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최고위원 4명 중에 한 명이. 네. 그건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뽑고. 그럼 여성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여성 한 이상해지죠. 명을 뭐 빼고 해야 될지 넣어서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이 당원 투표라는 게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당원 100%로 줄을 세운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론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적어도 컷오프 단계에서는 뭐 본선에서 100%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전당대회를 전국을 통해서 의결이 된 거니까 우리가 얼가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컷오프는 조금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라든지 아니면 뭐 예비 경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를 적용하지 않는 건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보수 유튜버들은 출마 자체로 저는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상업주의에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이 이렇게 휘둘려서야 되겠냐, 스스로 희화화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당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상식이 있는 분들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현안은 지금 좀 얘기를 했고요. 자, 4부에는 올해 이슈들 세 분과 함께 또 재미있게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해 결산한 느낌으로 4부 준비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한 현안 뭔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니까 두 분 장윤선 기자하고 또 김재섭 위원장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두 분 생각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김재섭 위원장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한 게 있죠. 제가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정치권에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선배들이 항상 했었던 게 그리고 항상 느껴졌던 게 그 패배의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선거에서 연이어 계속 졌기 때문에 유견패라고 했나요? 네, 그때? 거의 졌기 때문에 이제 선거할 맛도 안 나고 약간 정말 위축이 돼가지고 과연 우리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집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4.7 재보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때부터 좀 약간 확실히 4.7 재보선거가 큰 기점이긴 한데 그때부터 약간 집권 정당으로서의 그래도 외형들은 갖춰가고 안에 컨텐츠들을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의 열망에는 충분히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20년 장기 집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정권을 저희가 다시 가져오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치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볼 것 같은데 장윤선 기자님은 정권 교체, 윤 대통령 당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2017년 5달 동안 국민들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저런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고 어떤 폭력도 없었던 그런 촛불 혁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독일 유력지들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품격 있는 성공적인 시민혁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적폐청산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막 하는데 힘이 모자라다고 해서 국민들이 의회 권력도 바꿔주고 지방 권력도 바꿔줬어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169석이나 되잖아요. 개혁의 성과가 없다. 뭘 했냐라는 어떤 그 국민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커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0.73%라는 차이가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밉고 싫어서 반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전 지방선거에서 극명하게 그 광주 선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밉고 싫어서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을 출범시키고 나서 쭉 살펴보니까 지난 1년간을 복기해 보면 국민의힘도 아니다. 네. 검사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민주당을 향해서 막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난 대선은 무승부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긴 것도 민주당이 이긴 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긴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면에서도 보면 검사들 많이 사면이 됐잖아요. 네. 이런 측면을 보면 사실상 이 정권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한 4년 남았는데요. 그 앞으로 보여줄 거를 생각하면 국민들이 진짜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잘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제 뭐 연장선상에서 네. 결국 이 정권 1년 차는 정치 보복으로 이제 관철된 뭐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애초에 이 정권은 검찰 수사로 집권한 세력이에요. 박근혜, 이명박 다 그렇죠. 잡아놓고 뭐 조국까지 수사하면서 국민들이 그냥 이젠 더 이상 정치권이 아닌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고 기대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했는데 정말 희한한 게 어제 어마어마한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을 했어요. 어제. 이거는 어제 사면은 박근혜 정권의 거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다 사면시켰는데 네. 더군다나 복권까지 뭐 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복권은 완전히 이제 국민 권한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건데 네. 그렇게 뇌물 이제 공소장에 한 500억대 뇌물을 먹은 그 집단을 한 4, 5년 만에 복권까지 딱 시켜준다면 과연 그 수사가 정당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저는 500억을 해먹은 범죄 집단이고 파렴치한 집단을 어떻게 5년 만에 다 복권시켜줍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이 수사해서 이제 처벌받으면은 정치권에서 사면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번에는 수사 당사자가 아하. 대통령이 되면서 수사한 사람이 직접 사면해 주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이제 정도의 감형인데 18년 정도면 어마어마한 중범죄거든요. 그것들을 너무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싹 사면을 시키고 그렇다고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쪽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사면을 시켜주는 동시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잡는다고 그냥 막 그럼 이재명 대표 또 잡아놓으면 또 뭐 얼마 뒤에 또 사면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수사해서 잡아놓고 사면시키고 잡아놓고 사면시키고 이렇게 가는 정권 아니냐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두 번째 두 분이 이제 특히 장윤선 기자랑 변희재 대표 두 분이 선택한 단어가 그겁니다. 정치 보복, 검찰 사정 정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이게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 작동됐던 논리라는데 지금 사면도 그 연장선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칼과 이제 이 당근 가지고 잡아놓고 빼주고 잡아놓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거 아니냐는. 네. 일종의 수사농단 같은 게 수사농단이다, 이거는. 벌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서해 공무원 사건하고 거의 네.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그냥 사면 복권 해주고 범죄 기록 삭제를 네. 빠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제 있었던 그 사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면이고요. 뭐 양금희 대변인이 뭐 정치는 사면에 정치는 없다 네. 막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 다 풀어주고 나서 이 정치적 후과가 어떻게 규결될 것인가, 이분들이 남아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또 생기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국정농단을 했고 국정원 댓글 조작했었잖아요. 원세훈 전 원장 네. 같은 경우에 14년 2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사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아무런 공정성이 없죠. 예컨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싹싹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증언을 하는데도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정권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셀프 사면에다가 확장시키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2억이나 돈도 많은 분이에요. 다스로. 면제가 됐으니까. 면제받았어요. 예. 근데 한명숙 전 벌금. 총리에 대해서는 7억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두 분이 이제 변희재 대표 또 장윤선 기자 선택한 내용이 검찰 사저 전국 요 내용인데 김지섭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면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사면 복권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면 복권의 연장선 사항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말 그대로 감옥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 사면까지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불일치, 논리적 모순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가장 큰 논리적 모순, 가장 큰 불일치는 촛불혁명의 주체라고 불렸던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의 대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게 제일 웃긴 일이죠.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웃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정치적인 결정이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었나요? 정말 사상 초의 국정농단을 이유로 감옥에 갔고 거기에 네. 형을 수용 생활했었던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 착복이기 때문에 좀 재질이 달라서 거기는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의 착복은 없었으니까 하고 어차피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군주가 가지고 있던 은사권을 대통령이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원래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공평성을 봐야죠. 다른 뭐 여야 공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평성 같은 것도 우리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에 사면 대상, 복권 대상을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 보복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혐의에 연루되어 있던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정치 사범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부패 혐의잖아요. 6개에 이르는 그 모든 혐의들이 사실은 개인의 부패 혐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않는 것이 그러면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맞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것이다.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이름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졌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감사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띄고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네. 이 정치 보복에서 사실은 지금 좀 이번 정권은 좀 특이한 게 네. 원래 자기 경쟁자는 수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같이 뛰었던 레이스를 뛰었던 그 사람에 대한 예의 플러스 국민 감정 때문에 상대방은 하지 않고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하죠. 네. 근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멈췄어요. 그 서해 월북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 선에서 멈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네. 그거에 비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대선 때부터 나온 이슈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 대선 때 이슈 나온 것들 보면은 이재명 쪽이나 윤석열 쪽이 절반씩 나왔습니다. 네. 대장동도 이재명 라인이 한 축이 있냐면은 박영수 등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측근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예 수사 안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편파 수사인데 그럼 도대체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거의 한 쇼만 하다가 안 해버리고 네. 상대방만 죽이는 이런 정치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박근혜 이명박을 그렇게 털어서 완전히 잡아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쉽게 풀어준다면 다 사면을 다 지금 했다는 풀어준다면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저 사람 또 잡아놨다가 또 언제 풀릴지 모르는데 과연 도대체 수사는 왜 하는 거며 사정은 왜 하는 거며 모든 게 다 정치적 이익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정농단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한 가지 또 짚어 예, 듣고 말씀 싶은 주십시오. 거는 네. 어제 그 3인방까지 박 대통령의 3인방까지 비서관 3인방 말하는 거죠? 이른바 뭐 네. 정호성 뭐 안봉건 이재명 3인방까지 사면 복권을 시켜줬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아예 못 나오는 사람이 최서원 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성집행령지 수로 나오는데 아니 그럼 국정농단에서 민간인이 이렇게 열심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로비하고 해가지고 공직자를 움직여서 나온 사건이 지금 국정농단인데 네. 그럼 민간인이 더 잘못했습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공직자가 잘못했습니까? 공직자들은 싹 다 세면해주고 네. 왜 민간인 최서원은 그대로 내버려두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 사건 자체가 최순실, 최서원 씨가 아무 주목받기는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변희 대표님은 민간인은 민간이죠. 최소한의 공직자가 더 말을 문제가 듣고 아니냐. 움직이는 공직자가 더 큰 문제지. 민간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는 거고. 그럼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러면 박 대통령이 더 큰 잘못한 거죠. 따지면은. 아주 불공평한 이 사건 내에서만 보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 최서원 씨는 지금 형집행정지돼서 지금 수술 때문에 나와 나온 있습니다. 거고 뭐 네. 다음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재석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건데 비대위 체제 이게 올해 또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8월 달에 보니까 3당 다 비대위로 됐던 것 같긴 하고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네. 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원내 3당이 전부 비대위 체제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 자체가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굉장히 웃긴 모습이었잖아요. 정권을 찾아온 이후에 비대위가 뜬 여당 웃긴 일이죠. 네. 180석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20년 장기 집권을 얘기했던 그리고 모든 지방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비대위를 띄우는 모습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요. 어떤 노동자의 정당을 표방했던 정의당이 사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안에 내홍으로 비대위가 또 떠가지고 3당이 다 정상적인 체제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정치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정치인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전에 변희재 대표님도 그렇고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수의 그 극성 지지자들 팬덤에 의해서 정당들이 이끌려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멀어지면 계속 비대위가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3당이 공이 비대위를 띄웠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정치인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고 그 경각심을 갖는 가장 큰 핵심 내용은 팬덤한테 가지 말고 계속 중도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키워드로 3당 비대위를 자, 그 가져왔습니다. 비대위 국민의힘은 3월까지 계속 네. 전속이 근데 됩니다. 네. 취재해 보면 내년에 비대위 또 생긴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막 윤핵관들이 막 난리 쳐가지고 이 윤핵관 지도부가 뜰 거다,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 윤핵관 윤핵관 지도부로 총선 못 치른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당내에서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지도부 교체하고 또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비대위 또 띄워서 총선 지도부가 새로 생길 거다. 그래서 내년 연말, 내년 요맘때쯤 봐라.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 간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뭐 4선 이상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아하. 네. 민주당도 비대위 됩니까? 민주당도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내부 취재를 해보면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 얘기, 점심 얘기, 저녁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양당 모두 이 비대위 신세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계속 국민을 강조하고 민생을 강조하지만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1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거리와 살림살이와 이것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공천권 그리고 내가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나 없나 우리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없나 오로지 이것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노조법 그 2, 3조 개정 요구하면서 단식농성 27일 28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존권이 걸린 투쟁에 대해서 주목해주지 않아요. 우리 정치가.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변 대표님 말씀 듣고 요 주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결국 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균열이 났다고 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양당에서 일단 저 국힘 전당대회가 3월 8일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 네. 뭐 연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구속 여부에 이제 뭐 문제가 있기 구속도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구속 영장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뭐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4월 5일 날 사실 잘 모르는데 전주울 재보선이 있어요.
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볼 때는 전당대회 비스무리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상직 지역구 말하는 네, 거죠? 그 지역구에서 그러면 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이제 민주당 공천 안 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노선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3월 4월 안에 좀 큰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마무리하면서 소회 같은 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뉴스킹 토크킹 코너를 들어왔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국민들의 열망을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 역시도 그 가운데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참칭 패널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긴 하지만 보수 호소인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뭐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변희재 대표님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만 15세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OECD 회원국 30개 나라 가운데 26위였습니다. 아, 맞네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정치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좀 아이들한테 행복한 아이들이 좀 행복한 행복하게.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학부모였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참칭 보수 분들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보수인데 뭐 저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만 없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토크킹 계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장윤선 기자,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